자, 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발생의 원인은 잘못된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모델. 잘못된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모델로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앨리스의 RBT, 인지적 이며 정서적인 행동 치료에서 RBT, 레이셔널 에모티브 비헤비어 세라피라고 하는 것, 또는 아론 백의 인지치료나 또는 인지상담이론, 이 아주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자, 먼저 개요 해석이 보시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를 확인 점검하고 재평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지행동 모델에서 보면은 결국에 4번에 짧게 봐서 개인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 또는 개인의 비합리적인 또는 잘못된 인지나 사고를 끌어내어 합리적 신념 체계나 제대로 된 사고나 인지 구조로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1번과 4번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듯이 실었습니다. 거기 개입 방법 보면은 구조화된 적금은 오늘날 제시되는 실천 모델은 모두 구조화된, 표준화된, 중간에 설사 전문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와도 이 문제가 무슨 문제고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형화된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만은 합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 모델은 오늘날에 그냥 정형화된 하나의 보편화된 하나의 룰입니다. 그런데 교육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천 모델은 다 구조화된 접근, 정신분석이 아니고서는 구조화된 접근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육적 접근이라는 용어는 인지행동 치료에서만 만자를 넣어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구조화된 접근과 교육적 접근을 같이 연결해서, 사실은 그 세부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조화되고 교육적인 접근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했다 하면서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한다 것처럼 클라이언트 개개인마다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그리고 문제 중심이다. 목표 지향이다. 그리고 오늘날 정신분석이 아니고서는 모두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보면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가 나와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참여나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만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문제 중심이다. 뭐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다. 이 정도 보시면서 교육적 접근에서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는 탐구적 접근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교육적 접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정된 특정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입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인지행동 모델의 장점과 단점 쭉 더 있는데,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바로 위에서 구조적 접근에서 본 것처럼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아주 오늘날 강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도 보지만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적극적 참여자로 강조한다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근데 문제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지워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잘못된 인지가 뭐냐는 거죠. 잘못된 신념이 뭐냐는 거예요. 인지나 사고나 신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또는 과학화될 수 없다라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와 감정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념적 명료성이 떨어진다. 자, 3번 중요 표시하시고, 인지행동 치료는 거기에 보면 일정한 교육 수준 또는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낮거나 이런 쪽에는 적용이 어렵고,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일정도 질적 개념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나 어느 정도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즉각적인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서로 여러 회에 걸친, 짧으면 4번, 많으면 14번 정도까지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즉각적 개입이나 치료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4번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와 4번째 체크의 단점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인지행동 치료에서 대표적인 앨리스의 RBT를 이렇게 보시면 역시 개론과 똑같이 앞에 있는 개요와 똑같이 잘못된 인지나 사고가, 특히 잘못된 신념이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그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아 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구조적이고 교육적인 접근 전략으로 A,
B, C, D, E 전략을 제시한 것이 앨리스의 REB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2번 보시면서 A, B, C, D, E 모델 중요 표시하시고, A라고 하는 것은 액티베이팅 이벤트 또는 일부에서는 안티시던트라고 하는데 선행 사건을 말하고, B 중요 표시하시고, B는 BAB가 아니라 belief,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belief, 신념을 말합니다. C라고 하는 것은 결론, 결과라고 하는데 결국에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갖는 신념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 또는 문제 행동을 C라고 합니다. D라고 하는 것은 논박이라고 해서 dispute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belief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합리적인 belief로 고쳐나가는 이런 논리적 반박의 과정, 실질적으로는 상담의 현장 과정을 디스퓨트, 논박이라 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교육적 접근이란 말을 쉽사리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효과가 나타난다. 이 팩트에서 A, B, C, D, E 모델이나 또 요즘은 F, 필링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론백의 인지치료나 인지상담 이론 보면, 아론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앨리스처럼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고나 잘못된 인지가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이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사고나 잘못된 인지를 바꿔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잘못된 인지나 사고를 앨리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표현한 데 비해서 이 아론백은 그 잘못된 생각이나 인지를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라고 구체화시켰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가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데, 바로 이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는 잘못된 인지구조 스키마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인지구조인 스키마는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야기하게 되고, 바로 이 잘못된 자동적 사고가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를 바꿔줄 수가 있다면 잘못된 스키마도 바꿔지게 되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 행동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아론백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제를 대비하는 것은 바로 아론백이 제시했던 인지적 오류란 뭘 구체해,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거기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인지적 오류에는 과잉 일반화나 선택적 추상화나 또는 이무적 추론, 증거도 없이 똥꼬집을 피우는 선택적 추론이나 선택적 추상화나 또 이무적 추론, 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라고 이분법적 사고, 또 극대화 극소화, 또는 사적으로 돌리기라는 개인화, 이런 것 등을 인지적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결부시켜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 기술 중에서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인지적 영역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법도 있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법도 있어서 많은 기법들을 교재이기 때문에 나열해 놨기 때문에 뭐 암기를 하자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동 수정 모델이 있습니다. 행동 수정 모델은 1970년에 토마스에 의해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전 현장에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습 이론을 결부시킨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행사를 통해서 행동주의 그러면은 파블로프도 있고 손다이크도 있고 스키너도 있고 반두라도 있고 뭐 거스리도 있고 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스키너와 반두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스키너나 반두라로 주로 출제가 되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실제론이죠.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관찰이 불가능한 가치관이니 신념이니 인지니 사고니 흥미니 이런 것은 아예 논외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론적 입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론의 입장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법칙이나 원리 원칙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면서 변화해 간다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법칙을 강조한다,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강조한다 설명하던 절대론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리스폰스가 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 또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리스폰스가 만들어진다 해서 SR설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론 원자론적 입장으로 인간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해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행동주의적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변해가는 말초신경적 접근으로 귀납적 접근이란 말을 쓰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적 접근인데 바로 그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에 개입시킨 것이 1970년 토마스가 되고 그의 행동수정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행동수정 이론은 1번 보시면 행동주의 심리학을 근거로 하는데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 바람직한 행동은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감소나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 바로 바람직한 행동은 더 증진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강화나 처벌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자는 과정을 행동수정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고 행동수정 이론의 그 개념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 있는 그 외에도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행동주의 모델의 기본 개념에서 결정론이다. 무슨 결정론? 특히 환경 결정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험주의,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여기는 실제 관찰 가능한 행동을 가지고 경험론적 접근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별표 간결주의적 원칙, 간결주의 중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환론적 사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론적 사고를 지향합니다. 거기도 중요 표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건을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간결하게 축약시켜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순환론적 사고는 배제합니다. 지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제. 그래서 거기 5번과 6번에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을 사회복지 실천에 접목을 시키면서 했던 내용도 나와 있지요. 모든 행동을 동일한 원리로 접근한다. 이게 바로 절대론적 입장, 법칙을 강조한다 또는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 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동일한 원리를 설명한다. 두 번째는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로 본다. 잘못된 행동도 학습의 결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학습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잘못된 행동은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를 중요시한다. 관찰 가능한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 변인에 대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는 환경 결정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 수정 모델의 기술에서 쭉 나와 있죠.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뤘던 것은 바로 인행사에서 다뤘던 것은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스키너 이론을 가지고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을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웠던 것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 나와 있습니다. 거기 5번에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법으로서는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도 있고 외적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이런 기법도 있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도 있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도 있습니다. 출제 비중은 B급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으로서는 거기 다른 어떤 D급번과 인지적, 이건 내적 사실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맞지는 않지만 인지적 모델링이나 또는 사고 정지 또는 사고 통제라고 이런 것은 인지, 사고, 생각, 신념은 내적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체계적 둔감화와 체계적 둔감화의 그냥 세부 내용이라고 하는 근육 이완 훈련 이런 것은 내적 행동 촉진,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동 수정 모델에 나오는
강화 기법이라든지 또는 토큰 시스템, 상표 제도라든지 또는 반두라가 강조하는 관찰이나 모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큰법 또는 상표 제도라고 합니다. 상표 제도 또는 모델, 모방이나 관찰 또는 자기 주장, 자기 관리 프로그램, 행동 계약, 행동 시연, 역할 연기, 혐오 치료, 바이오 피드백 이런 등등은 외적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인데 여러분들은 암기혈적의 내적 행동의 변화의 기법으로서는 인지적 재구조화나 또는 생각을 통제하는 사고 통제는 기본적이고 거기에다가 체계적 둔감화와 체계적 둔감화의 세부 기법으로서 근육 이완을 그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소극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과 행동을 촉진시키는 기법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은 여러분 특히 체계적 둔감법, 또 주장적 훈련, 또는 혐오 치료, 자 이런 등등 기억, 니은, 미음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데 니을번은 근육 이완을 여는 사실은 세부적으로 봐서는 체계적 둔감법의 한 세부 내용이어서 그냥 같이 위에 있는 것처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 촉진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니 해도 강화의 기법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토큰 시스템, 상표 제도여서 1번과 거기 기억번과 미음번은 한 통으로 엮어서 강화를 행동의 강화의 개념이 뭐예요?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하기 때문에 강화라든지 강화에서 도구로 쓰는 토큰, 즉 상표를 이용하는 상표 제도 등은 같은 걸로 보고 그 외에도 행동 조형이라고 하는 쉐핑 비헤이비어 또는 두 번째 있는 변별학습 또는 관찰학습, 모방학습 나와 있죠. 모델링. 자 이런 것은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판서까지 좀 해볼 것은 과제 중심 모델이 되겠어요. 자 과제 중심 모델. 과제 중심 모델의 개요는 과제 중심 모델의 개요. 과제 중심 모델의 개요이자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과제 중심 모델은 결국에 그냥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1972년 레이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 과제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정신분석적 단기 치료, 정신분석적 장기 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이론이 바로 과제 중심 모델이 되겠어요. 1960년대에는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가져지는데 보이지도 않는,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증명할 수도 없는 내면 정신세계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행동수정기법입니다. 70년에. 또 언제까지나 기약도 없이 진행해도는 장기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은 72년에 과제중심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적 장기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시간 제한적 단기치료 기법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처럼 무엇을 다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다면 그 치료자는 언제나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그 소리밖에 않거든요. 그에 대한 비판으로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을 가지고 초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이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을 표정 문제라고 합니다. 표정 문제 두세 개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건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에 서로 같이
다루자라고 약속된 문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도 모르고 사회복지사는 더 모르고 하는 이런 뭔지도 모르고 다루는 그런 그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거게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과제 중심 모델은 과거는 다루지 않아요. 사실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현재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당연히 구조적 접근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쓸 건 많겠으면 구조적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3번부터 6번까지는 모두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부터 과제중심 모델은 출제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징, 등장 배경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72년에 레이드와 앱스테인이 소개를 했다. 그리고 거기 옆에서 여러분들 그 7번에다가 어떤 특정 이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이론보다는 오히려 임상 경험이나 실천 기법을 종합해서 제시한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 쓸까요? 여기 보면 7번에다가 여러분들 다양한 이론의 통합 그리고 이론보다는 임상 경험이나 실천 강조 이런 말들을 같이 첨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조금 전에 판사한 것은 3번에 있는 것처럼 시간 제한성,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그리고 구조적 접근을 체계적 이행. 체계적 이행이란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4번에 배경에 있죠. 정신분석적 장기 심리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5번에 보시면 과업중심 모델은 인지행동 이론, 행동수정기법, 체계이론 등을 통합하면서 맞으면 2번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론을 통합하면서 계획적으로 구조화된 치료과정과 단기간의 치료를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으로 확산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특징이라고 이렇게 해서 목차를 잡았는데 특징.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중심. 정신분석과는 달리 클라이언트도 모르고 사회복지사는 더 모르고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사회복지사와 협력적 관계에서 같이 다루자고 약속한 문제, 즉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에는 표적 문제 두세 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중심이다. 그리고 과제 중심이라고 하는 이 과제 표적 문제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아무 문제나 다루고 그냥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다루자라고 약속한 문제, 자기 결정이 밖으로 표출할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또 당연히 협조적 관계 조금 전에 설명했고 다음에 이론도 다양한 이론을 통합 사용하지만 이론보다는 오히려 임상 경험이나 실천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험적 기초 또 체계적 이행이라고처럼 구조화된 체계적인 접근을 사용한다는 것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과제중심 모델의 5단계 과제중심 모델의 5단계를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거기 보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5단계. 그래서 과제중심 모델의 5단계를 보면 시작하기. 시작하기는 실천에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또 잠정적인 목표 도설 이런 것이 시작하기 단계고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문제 규명. 문제 규명.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계약, 목표 설정 및 계약이 되겠죠. 네 번째가 실행. 실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개입이지 않겠습니까? 실행. 개입. 그리고 다섯 번째가 평가 및 종결이 되겠어요. 종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 시작하기 문제 규명만 열어놓으면 계약, 실행, 종결인간. 뒤에 있는 실행과 종결은 다룰 것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적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문제 해결 모형이 나와 있는데 1957년에 펄먼에 의해서 문제 해결 모형 문제 해결 모형은 거기 보시면 문제 해결 모형 개요를 보면 문제 해결 모형은 1957년에 시카고 대학의 펄먼 여사에 의해서
펄먼 여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여기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존재로, 클라이언트를 문제가 있는, 문제를 가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자,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자라고 보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모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두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두지 않아요. 능력 향상에 두는 거예요. 능력 향상.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 해결 모형은 낙관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 모든 인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관론적 인간관이 있다. 또 그런가 하면 물론 이 교육학적으로 본다면 존 두이의 문제 해결 방법에서 바로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 해결 모형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4P로 정의했던 사람이 바로 이 펄먼 여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프로블럼을 가진 퍼슨이 왔을 때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플레이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4P를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펄먼 여사지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서 문제 해결 모형은 1957년에 펄먼에 의해서 발전된 것으로 진단주의, 여기 펄먼에 의해서 통합적 모형으로 진단주의 모형에 기능주의 모형을 가미한 통합적 접근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인간은 현실적 존재이면서 어떠한 문제라도 풀 수 있는 해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낙관론적 입장을, 거기 끝에 나와 있죠. 낙관론적 입장에 있다. 1번을 가지고 5번을 해결하시고 특징을 보시면 오른쪽에 클라이언트를 뭘로 봤어요? 클라이언트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2번의 두째 줄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 4P를 제시하면서 그 과정에 4번 프레이스 기관의 유용성을 언급했다. 펄먼 기관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유기개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죠. 유기개인 모형은 사회복지 실천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기를 극복하거나 이렇게 목적을 설정하지 않아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이나 기존의 능력으로 더 이상의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위기라고 하는데, 유기개인 모델에서는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위기의 극복이나 위기의 제거가 아니라 어디다 둔다?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조속한 복귀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기의 개념은 2번으로 보시되 중요 표시는 3번에 두시면 됩니다. 위기개인 모델의 목표는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에 두되 그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4번에 나와 있죠.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또는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위기개입의 목표, 물론 궁극적으로는 위기에 관련된 모든 증상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지만 1차적인 목표는 2번에 있는 것처럼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위기 개입의 원리, 위기 발생 모델이 있어서 위기 개입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위기 개입의 원리에서는 위기 발생 직후에 사회복지사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신속한 개입, 적극적 행동이라는 특징을 설명했고,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유기개입 모델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문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제한된 목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감, 그래서 희망과 기대, 그리고 보면 7번에 자기상에서 가능한 두째죠. 건전한 자기상으로 건전한 자기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개입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기개입 모델 희망과 기대, 그리고 자기상의 이해. 3번의 제한된 목표는 6번의 초점적 문제 해결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 자립 촉진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개입 모델 궁극적으로는 유기에 관련된 모든 영상을 재건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서는 유기 발생 이전 상태, 유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복귀의 목표를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곤란히 제시한 유기 반응의 단계가 이번에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유기 반응의 단계, 유기 반응 5단계를 우리가 이번에 한번 예상 문제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란은 유기가 발생하는 이런 어떤 조짐, 증상 이런 것을 5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유기 반응 5단계로 곤란히 제시하는 걸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떠한 위험한 사건이 주의해, 위험 사건. 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 단계. 취약 단계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의 발생입니다. 삶의 불균형의 발생. 그리고 세 번째, 그 불균형의 최고조의 단계를 바로 뭐라고 해요? 유기 촉발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위험 사건이 주변에 존재하는데 위험 사건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서 어떠한 취약 단계, 불균형을 야기하고 그것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유기 촉발 요인이라고 해서 긴장과 불안의 최고조, 긴장과 불안의 최고조를 유기 촉발, 그리고 그것이 폭발하는 것을 바로 유기 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 발생을 유기 단계라, 이게 바로 유기치요. 유기 촉발, 긴장과 불안의 최고조를 넘어서 폭발한 단계를 유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기 단계는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에 바로 위기 극복이라는 궁극적 목적은 있지만 먼저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를 이끌어가는 재통합의 단계. 이 단계를 한 번쯤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험 사건이 있을 때 두 번째, 위험 사건이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미쳐서 삶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단계. 그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의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 위기 촉발 단계. 그리고 나서 그것이 폭발해버린 위기 발생 단계, 위기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위기 개입 모델을 도입해서 재통합하는, 수습하는, 정상화를 도모하는,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를 도모하는 이런 단계로 5개 단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 개입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기 개입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사정 단계, 계획 단계, 여기는 뭐 시작 단계나 준비 단계, 초기 단계를 설명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정 단계. 사정이 뭐였어요? 문제를 수집하고 수집된 문제를 잡아자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을 분석해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그 잠정적인 개입 계획을 구체화하는 그 단계를 바로 여기 나오는 계획 단계. 그리고 나서는 개입이 되는 거죠. 신속하고 조속한, 초점화된 제한된 목표만을 가지고 긍정적 자기상을 구축해 가면서 이런 단계를 개입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입 단계에서 재통합의 단계로 거기 위기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계획 단계 다음에 위기 대비 계획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계획 과정도 사정 단계, 계획 단계, 다음에 개입 단계, 그리고 위기
대비 교육 단계. 이렇게 해서 교육 단계가 두 번째, 네 번째 단계 있죠. 그래서 사정 단계와 교육 단계. 개입 단계 다음에 위기 대비 교육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도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된 것이 바로 역량 강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은 1970년대 중반에 인보관 운동을 근거로 해서 인보관 운동 1884년 토인비호를 시작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재에다가 1880년대 인보관 운동을 토대로 생태 체계 관점에 근거한 강점 지향 접근의 역량 강화 모델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역량 강화 모델, 즉 임파워먼트 모델, 강점 관점 모델, 그렇죠? 또는 권한 부여 모델, 뭐라고 제목을 써서 나와도 같은 문제라고 보고 풀어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쨌든 인보관 운동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보관 운동 플러스 생태 체계적 관점. 그래서 1번의 첫째 줄 인보관 운동 줄쳐 놓으시고 생태 체계적 관점 줄쳐 놓으시고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역량 강화란 무엇이냐, 임파워먼트란 무엇이냐가 나와 있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 스스로에 처한 상황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을 역량 강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시고, 그러면서 이 역량 강화 모델은 강점, 관점을 적용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을 부각시키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말을 3력에 적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것이 종래와는 달리, 동네 다른 기법과는 달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협력적 관계로,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또는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역량 강화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중요 표시하시고 4번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쭉 보시면은 8번에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임파워먼트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며, 협력자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수단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 그래서 4번과 8번에 중요 표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강점 관점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의 특징을 종래의 의료적 관점과 비교해서 보면은 바로 박스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클라이언트를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또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클라이언트 그 자체, 그 클라이언트만을 독특한 존재, 어떤 문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어떤 재능이나 강점이나 자원을 보유한 자라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본다는 것을 박스 오른쪽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치료의 초점을 문제에 두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무한한 가능성에 둔다는 점.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어떤 병리적 증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보던 종래의 관점과는 달리 강점 관점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알아보는 다양한 자료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병리적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병리적 증상의 하나로 보는 종래의 관점과는 달리 강점 관점 모델에서는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물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오히려 이것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하듯이 오히려 성인 시기에 더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이 되기도 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강점 관점 모델이 되겠어요. 결국에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종래의 의료적 관점에서는 전문가의 전문성, 기술을 가지고 봤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박스 오른쪽 페이지 가던 밑에도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장점, 클라이언트의 능력, 클라이언트의 보유 자원으로 이렇게 변화 자원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임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의 3단계 그러면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이렇게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 순간에는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기본적인 단계로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를 암기해 주시고, 대화 단계는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발견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이용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단계에서 발전 단계에서 대화 단계, 관계 형성, 발견 단계, 문제, 가능성, 강점을 찾아내는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클라이언트를 이끄는 단계에서 대화, 발견, 발전, 이 3단계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렇게 여러 개의 모형을 봤었는데 특히 과제 중심 모델과 그리고 역량 강화 모델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행하면서 빼놓은 생활 모델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교재를 통해서 바로 생활 모델의 영역 빠져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